예전 멕시코 콜리마의 외딴 시골 마을을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수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익숙한 말. 괜찮아요. 순간 심장이 철렁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들은 한국어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언어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마음의 연결고리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죠. 그런데 최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와 발음을 가진 언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벤틀리라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의 언어 인류학자로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을 해온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제 연구의 출발점은 단순했어요.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기록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한국어와 닮은 언어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한자 문화권 언어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경우 정책 찐사츠, 기념 케이님, 정부 찐휘 같은 단어들이 한국어와 어휘뿐 아니라 뜻까지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예상은 디와항으로 미리 생각하다는 개념 자체가 유사한 어근 조합으로 표현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단어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1세기 이전까지 베트남에서는 공식 문서와 학문을 모두 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한자는 단지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체계와 관념 세계 자체를 형성했던 도구였던 겁니다. 광둥어로 넘어가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광둥어는 보통 중국어와는 사뭇 다른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징푸, 기념제님 같은 단어가 발음조차도 한국어와 꽤 유사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고대 발음이 더 많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듣는 순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티베트어와 미얀마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쳐 전파되면서 예불, 법회 같은 개념어가 공통적으로 쓰였고 미얀마 불교에서 사용하는 다르마 개념도 한자어, 법과 대응되는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미얀마의 전통 가옥 구조와 조리 방식에서도 정갈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한국과 닮아 있어 언어 이상의 문화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 중국을 중심으로 흘러간 문화와 언어의 흐름은 단순한 영향을 넘어 하나의 문명적 습관으로 고착화되었고 그 일부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 속 단어에 남아있는 셈이죠. 가령 교육, 경제, 문화, 사회 같은 단어들은 베트남, 일본, 한국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술 용어조차도 서로 해석 없이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명의 유산 언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언어라는 게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담긴 그릇이니까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지리적으로 중국과도 한국과도 거의 접점이 없는 나라들에서도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구조, 발음, 단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아무리 언어학자가 상상력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점점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언어가 있었으니 바로 인도의 타밀어였습니다. 타밀어는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북부에 걸쳐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2000년 이상, 문자로 남아있는 고전 문헌도 풍부해서 고대의 살아있는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타밀어 속에 한국어와 유사한 발음과 의미를 지닌 단어가 500개 이상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설마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단어 리스트를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점점 소름이 끼쳤죠. 예를 들어 타밀어에서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고 알매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한국어 아빠, 엄마와 발음이 거의 흡사하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부르는 소리인 마마, 파파 계열의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고는 하지만
타밀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문법적으로도 확실히 자리 잡고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일상어의 유사성이었습니다. 타밀어로 냐는 나를 의미합니다. 언니는 애니, 아프다는 노이 또는 밸리, 그리고 놀다는 벨레이에듀인데 이 중 놀이는 어린이들이 하는 민속 놀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국어 놀이와 뉘앙스와 용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소름 돋게 만든 건 타밀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 팬바람, 즉 팽이 돌리기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팽이와 너무 닮은 형태로 나무로 깎은 팽이에 줄을 감고 손으로 돌리는 방식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하고 민속 축제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어느 타밀 마을 축제에서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며 에이야 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타밀어에도 존댓말 체계가 존재합니다. 특정 어미 변화와 단어 선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구조인데 한국어의 높임말 시스템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문화적 교류 혹은 어떤 잊혀진 연결고리가 존재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한 순간 고대 인도와 한반도를 잇는 미스터리한 연결고리, 바로 허왕옥 전설이 제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점점 빠져들던 어느 날, 저는 고대 한국사 속에서 놀라운 전설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허왕옥 전설이었습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김해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멀리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온 공주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바로 허왕옥. 그녀는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기록돼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설은 민속 설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는 과감히 인도로 향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타밀어를 쓰는 타밀나두 지역, 특히 고대 도시 마두라이와 라메스와람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민간 전승 정도나 찾아볼 수 있겠거니 했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인도 타밀 지역의 일부 마을에서는 황옥대비라는 이름의 여신을 모시는 오래된 사당이 있었고 그녀가 바다를 건너 북동쪽으로 떠났다는 구전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칼라르라는 부족의 전승 속엔 바다 건너 왕이 된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아주 먼 북쪽이 어쩌면 한반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 유적들입니다. 한국 경남 김해 지역에 가야 고분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돌무지 무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일부 유물에서는 연꽃 문양과 기하학적 무늬가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1년 인도 타밀나두 주치람보람 지역의 한 지방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김해시 대표단이 허왕옥 루트를 조사하러 왔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사원에서는 실제로 김수로왕과 허왕옥을 위한 제례가 매년 열리고 있었고 타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여신은 우리 조상의 일부였다는 말을 주저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유사성, 구전 전설, 민속 예술, 그리고 고고학적 유사점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실을 꿰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힌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다시 찾아달라고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언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자 인류가 바다를 건너 마음을 주고받았던 기록되지 않은 교류의 역사, 그 미스터리를 밝히는 모험이었던 것이죠. 이번엔 다른 언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어. 과거 터키어로 알려진 언어입니다. 저는 이 언어의 문법 구조를 보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한국어와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조사와 높임말 체계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발음 역시 놀라운 유사성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뚜막은 무트팍, 두루미는 투르나, 인간은 인상과 같이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쉽다고들 말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이 모든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역사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연결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얀마, 태국, 라오스에 걸쳐 사는 소수민족, 라우족의 언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마치 한국어의 방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라오족의 언어에 처음 주목하게 된 건 한 언어학 학회에서 우연히 들은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아 소수민족 언어 중 문법 구조가 한국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연단의 선 교수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라우어입니다. 당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라우족,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점점 그 미스터리한 퍼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우어는 태국 북부, 미얀마 동부, 라오스의 고산지대에 퍼져 있는 유목 민족인 라오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놀랍게도 문장 구조가 한국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SOV의 어순, 조사의 활용, 그리고 주어 생략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우어에서 나 밥 먹는다를 말할 때도 나 밥 먹어 순서로 말하며 불필요한 주어나 목적어는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생략됩니다. 더 놀라운 건 등 한국어 특유의 단모음 체계를 라우어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우어에서 엄마를 뜻하는 단어는 엄마, 밥을 뜻하는 단어는 마이로, 발음 구조와 뉘앙스가 한국어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책상 앞에서 조사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직접 라오족이 거주하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지프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고산 마을. 그곳에서 만난 라오족 노인 한 분이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우리 예전 말과 비슷하네요. 전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 이야기, 조상의 이동 경로에 대해 말해주었죠. 우리는 북쪽에서 왔어요. 아주 먼 북쪽. 그곳에는 높은 산과 큰 강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꺼내온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천 조각엔 익숙한 기하학 문양이 있었습니다. 경주 안압지에서 본 벽화의 패턴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저는 이걸 감정적 충돌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낯선 친숙함, 언어의 데자뷰. 서울대학교 이연복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라우어 문법 연구를 통해 이 언어는 고대 한국어와의 구조적 유사성이 너무도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 혹은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이 산을 넘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들이 후대 라오족의 시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고고학적 증거로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해 지금 이곳에서 한국어의 흔적을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라오족이 사는 태국 북부로 향했습니다. 오지의 산간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를 직접 들으며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아주 먼 북쪽. 그 짧은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언어의 흔적,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진 기억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의 기원은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와 패턴, 발음, 문법, 어휘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라오어, 타밀어, 튀르키예어에서 발견된 한국어 유사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단순한 소리의 조합, 의미의 전달체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언어가 인간의 정체성과 역사, 이동, 문화까지 담고 있는 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어쩌면 고대 인류의 기억이 깃든 하나의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선배 교수님, 마이클 박사님의 반응은 꽤 강렬했죠. 그는 하버드 출신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고전 문헌 분석의 대가로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확실한 데이터와 고문서 해석만이 진리라고 믿는 철저한 문서중심주의자였죠. 제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타밀어와 라오어, 튀르키예어의 구조적 유사성과 허왕옥 전설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식 웃으셨습니다. 차라. 그건 그냥 언어유희야. 아빠, 엄마 같은 소리는 전 세계에 다 있어. 인간의 기본 발성 기관이 같으니까 비슷한 소리야 당연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저는 평소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책장에 꽂힌 두꺼운 고대 언어 사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중국과 유럽의 인도유럽어족 연구도 처음엔 언어유희였던 거 아닌가요? father와 pater가 비슷하다는 것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기반으로 인도유럽어족 전체 계보를 그리잖아요. 혹시 모든 발견은 처음엔 우연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으신 건 아니죠? 교수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경을 벗고 제게 진지하게 다시 묻더군요. 그럼 너는 정말로 한국어와 타밀어, 라우어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이 있다고 믿는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연결이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신념이 아니라 아직 덜 밝혀진 퍼즐을 풀려는 과학입니다. 그 말에 교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과 내부 세미나에서 그분이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라 벤틀리의 연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우린 가끔 너무 명확한 길만 따라가느라 새로운 통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문의 본질 질문하고 탐구하고 의심하는 것을 다시 끌어낸 한마디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더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 잠든 시간을 깨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는 연구비 부족으로 대학 소속 연구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현장을 누벼야 했습니다. 때로는 언어 장벽에 막히고 때로는 문화적 오해로 문전박대당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다가도 또 다른 유사 언어를 발견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라는 걸 저는 그때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 언어, 수천 개 단어들을 대조하면서 저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의 나열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흔적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고리의 조각들이라는 것을요. 수많은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런 조각들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건 단지 학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책임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지에서 수백 명의 언어학자가 모인 자리였고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겨우 20분. 하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타밀어, 라우어, 튀르키예어, 그리고 한국어 사이의 언어적 연결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정제된 자료와 통계, 음은 비교, 문화적 정황까지 총동원해서 발표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경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나자마자 청중석 중간쯤에서 한 중년의 서양 남성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이크도 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적 환상일 뿐이다. 과학이 아니라 신화다. 그리고 신화는 이 학회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듯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발표 요약을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민족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언어는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도구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이후에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질문 시간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발표가 끝난 뒤엔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도 사람들은 제 부스를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고작 한두 명이 흥미롭긴 한데 증명되긴 어렵겠죠. 하고 말한 게 전부였죠. 그날 밤 학회장 근처의 작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발표용 슬라이드 자료, 정리한 메모들, 그리고 동남아 오지에서 체록해온 녹취 파일들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 보이고 내 연구는 주류에서 벗어난 괴짜의 노트처럼 여겨지고 그 무게감에 눌려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저는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며칠 전 라오종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 손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당신이 와줘서 정말 기뻤대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언어, 잊힌 목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던 연결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이 퍼즐을 완성할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의 조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외로움이 더 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에서 한국어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지곤 합니다. 언어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저는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모국어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고대의 흔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언어를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저는 이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언어는 단지 말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 퍼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작은 단어 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오래된 언어가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